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번외특강 3부 20강 내 시 아무리 퇴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초고를 열심히 쓰고 나서 퇴고를 하게 되죠. 퇴고를 할 때 여러분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의외로 초고가 아주 눈부시게 보석으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 초고를 완성해 놓고 여러분이 퇴고를 할 때 그 시가 생각처럼 깔끔하게 퇴고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아주 중요한 이유로 두 가지가 여러분의 퇴고가 안 되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무의식이, 여러분의 무의식이 진정한 시의 퇴고를 방해합니다. 첫 번째 무의식이 문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가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건 또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듣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왜 퇴고들이 저렇게 안 되는 걸까? 또는 왜 퇴고를 저렇게 힘들어 하는 걸까?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거가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이게 아닐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공감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무의식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다 해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눈을 뜨고 아침을 맞고 씻고 밥을 먹고 회사를 출근하고 일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은 깨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깨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은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내 시를 퇴고한다 할 경우에 그때 역시 여러분은 우리는 물론 아침에 깼다라고 말을 하죠. 밤을 벗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깨어났다는 것이 물리적인 낮과 밤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정말 깨어있는가 깨어있었나를 생각해보면 확답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규칙적으로 계속 그 어떤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 불감증에 빠집니다. 몽롱한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아도 늘 습관처럼 해왔던 일 그대로 그 패턴대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긴장하거나 정신을 또릿또릿하게 눈을 부릅뜨고 귀를 모아서 바짝 차려야 되는, 그렇게 올 스탠바이해서 긴장해야만 하루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래도록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오래도록 어떤 하나의 일을 한다거나 오래도록 아침, 점심, 저녁을 보내게 되면 우리는 깨어있으되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습관적으로 시간을 그 패턴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깨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습관이 되면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아도 늘상 하던 대로 하고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퇴고를, 시를 쓰고 나서 퇴고를 그런 몽롱한 그런 습관적인 상태에서 퇴고를 한다면 아무리 그 시를 퇴고해도 그 시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연구를 한 분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침이 되어서 눈을 딱 떴을 때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을 한다 해서 그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모든 신체가 그야말로 정말 깨어났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깨어나려면 여러분이 아침에 기상한 후에 6시간은 지나야만 여러분의 신체가 비로소 완전히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늘 반복적인 패턴의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온 신체를 있는 대로 말초 모든 세포 기관까지 총동원해서 긴장 모드로 일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될 경우는 몸이 굉장히 피로하고 많이 혹사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뇌나 이 심리나 신체는 웬만큼 익숙해진 것들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질 않으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퇴고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몽롱한 상태, 습관적인 하루의 움직임 속에서 시를 퇴고해서는 여러분의 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시를 퇴고할 때는 몽롱하게 습관적으로 뭐 쓰레기 버리고 아침 먹고 상 치우고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시를 퇴고해선 절대로 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3가지가 되겠네요. 3가지. 여러분의 시가 아무리 퇴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 3가지. 자, 첫 번째는 몽롱한 무의식 때문에 여러분의 시의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를 퇴고하기 위해서 읽을 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퇴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를 읽을 때는 텍스트만 읽어야 합니다. 기호만 읽어야 합니다. 기호만 읽게 되면 단어가 갖는 그 기호가 쓰여진 그 자체가 보이게 되죠.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끌고 있는지 그 기호만 봐야 여러분의 시에서 문제점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개가 어떤 상태로 여러분의 초고를 퇴고할 때 읽는가 하면 본인이 내가 이 시를 처음 보는 것처럼 텍스트 있는 그대로 낯설게 읽어야만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은 몽롱한 채로 읽는다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했듯이 습관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퇴고를 해야 한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읽는다는 것이죠. 그냥 남의 문장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퇴고를 그렇게 읽어서는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의 시에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배제시키고 읽어야만 비로소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의외로 그것을 전혀 못하고 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쯤은 몽롱한 상태, 반쯤은 모든 긴장이 풀어진 상태로 여러분의 시를 읽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 않아요. 네.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퇴고가 안 되는 것이죠.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문장이 여러분 눈에는 문장의 문제점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몽롱하게 읽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읽거든요. 대책 없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를 썼을 때도 무수하게 읽었던 그 문장이니까 여러분은 마취된 상태가 되죠. 얼마 전에 수없이 읽었던 거 그냥 한 번 더 읽는 것 뿐이에요. 그건 퇴고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죠. 정말 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그 시를 생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정신을 정말 긴장하고 온 신경을 끌어모아서 낯설게 그 시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요점이 돼야 됩니다. 퇴고할 때. 그렇지 않으면 퇴고가 정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초고에서 머물러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김명희의 제 시 중에 개성집의 한 문장을 읽을 때 제가 퇴고를 하는 자세에서 읽는다면 개성집 김명희 내 유년 가까운 곳엔 개성집이라는 유곽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내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유년, 내가 어릴 적에 가까운 곳엔 그쯤에서 개성집이라는 개성집이라는 유곽이 있었다. 내 유년, 내 어릴 적에 그쯤 가까운 쯤에서 개성집이라는 유곽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활자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한 단어씩을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머릿속에서 바둑돌을 놓듯이 하나씩 놔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여러분은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본인이 썼기 때문에도 낯이 익고 익숙한 데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썼으니까 얼마나 친숙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읽느냐면 개성집, 김명희, 내 유년 가까운 곳엔 개성집이라는 유곽이 있었다. 괜찮아. 그렇게 넘어가요. 천천히 밥알을 씹듯이 또박또박 씹어가면서 그 내가 쓴 글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를 쓰고 여러분의 시를 태고한다고 하면서 휘리릭 읽어낸다는 거죠. 그것은 분석하며 읽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태고는 분석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감상하듯이 줄줄줄 읽어서는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를 태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도 그 문제를 여러분이 절대로 발견하거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반쯤은 몽롱한 상태, 반쯤은 익숙한 상태, 반쯤은 습관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코앞에 다 버젓이 보여도 못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반쯤 잠들어 있다는 얘기죠.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태고하라고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난 정신으로 태고를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태고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잘 보여요. 물론 드문 경우죠, 그건. 너무나 잘 보여서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쓴 게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보여줬단 얘기야?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아무리 수없이 읽어도 찾아내질 못합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작품을 보고 조목조목 짚으면 본인도 놀래요. 왜? 그동안 여러 번 읽었는데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신 차리고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석하며 읽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본인이 쓴 텍스트 글자만 또박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반쯤은 그 시를 썼던 그 감흥이 출렁출렁 젖어들어서 냉정함을, 이성적인 것을 갖지 못한 상태로 휘리릭 읽어버립니다. 그러니 보일 수가 없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태고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원인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이 시를 쓰고 나서 가끔 합평을 하거나 지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시를 보여주면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른들 말이나 시쳇말로 꿈보다 해몽이다 라는 격언 속담이 있어요. 그죠? 꿈보다 해몽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어떤 시를 쓰고 나름대로 자랑스럽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 반응이 심드렁합니다.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반응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보여준 건데 그냥 뭐 떨떠름해요. 그러면 이제 묻죠. 아니 안 좋으냐? 어떠냐? 뭐 그냥 그래. 뭐 그냥 그렇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자니 참 난감하니까 그냥 그래 괜찮네 이렇게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죠. 그럼 여러분은 서운합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봐봐 내가 이 대목은 이런 걸 쓴 거고 이 대목은 이런 걸 쓴 거야. 그러면 더 난감합니다. 독자는 옆에 있는 분은. 왜? 그 시인이 당사자가 설명을 하는데 차라리 그 설명을 안 들었으면 본인 나름대로 해석하고 끝났을 것을 시인이 작정하고 설명까지 덧붙이니까 더 난감하죠. 왜? 그 시인이 설명을 하니 그 설명하는 자체와 그가 쓴 텍스트 자체와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딴판인 거죠. 간극이 너무 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인은 어떤 풍경이나 어떤 장면을 보고 시를 썼으되 시를 쓰고 나서 퇴고를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혼자만 괜찮은 작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본인이 시를 쓸 때, 초고를 쓸 때 내가 사로잡혔던,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 풍경을 시로 그리느라고 노력을 합니다. 초고에.
초고의 노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퇴고할 때는 내 머릿속의 풍경을 완전히 하얗게 지우개로 지웠다 생각하고 냉정하게 텍스트를 읽고 판단해봐야 자신의 진짜 현 주소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개가 어떻게 읽느냐면 그 문장에 본인이 그 풍경을 제대로 살려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은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감동을 문장에다 척척 발라서 읽습니다. 묻혀서 읽는 거예요. 본인이 그 문장엔 쓰지도 않은 내용을 본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그 문장 행간 속에다가 같이 막 버무려 기대 놓고 마치 본인이 그렇게 쓴 걸로 착각하고 읽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들어간 내용이 2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은 절대로 못 느낍니다. 왜? 본인의 초고를 퇴고하며 읽을 때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텍스트만 읽으면 보이는데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죠. 그 행간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표현 단어 중에 5개밖에 안 들어가서 절반이 보여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은 나머지 부족한 절반은 머리와 가슴 속에서 갖다가 여기다가 꿀처럼 뚝뚝 발라놓고 그게 시 전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문제점이. 그러나 그 시가 심사자나 독자에게 건너갔을 때는 꿀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글자만 남죠. 그 시인이 썼던 액면 그대로의 그 글자만 남습니다. 그러니 미천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모전을 내고 왜 도대체 내 시만 맨날 떨어질까? 그죠? 앞으로는 여러분이 내가 태고를 정말 뜬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분석하면서 냉정하게 텍스트만 보고 평가하고 고쳤고 다듬었는가 냉정히 한가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시가, 여러분의 시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잠든 상태, 반쯤의 가수면 상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시를 읽어서는 퇴고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이 시를 쓰면서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시를 쓴 것이 타인에게 넘어가서 그들이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가 다 전달되거나 시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정확히 기억하세요. 독자나 심사자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림,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로 써놓은 그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그 시를 이해하는데 알고 있는 정보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에 대해서 시를 썼다고 쳐요. 저는 이 컵을 만져봤고 이 컵을 사용도 해봤어요. 이렇게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시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로 썼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다면 제가 느꼈던 모든 것을 시로 담았다면 독자가 있는 그대로를 글이라고 해도 이것대로 시 한 편을 보고 그대로 그려낼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시를 쓰는 분들은 대개 본인은 이 컵을 만져보고 마시고 사용을 하고 나서 이 컵을 시에 쓸 때는 어떻게 그려놓느냐면 동그라미, 막대기 2개, 손잡이, 끝. 그리고 본인은 그 엉성한 그 철사 몇 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림을 보면서 본인은 이걸 오버랩 시켜서 보고 참 좋아, 잘 썼어, 거의 똑같아, 리얼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거는 여기에 본인의 시에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독자는 이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에 양쪽에 막대기 2개에 동그란 손잡이 하나 붙인 거가 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심사자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발표 날짜를 기다리면서 본인이 쓴 시는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이번에 뭔가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심사자가 어디 보자 해서 보니 동그라미 하나에 양쪽에 철사 2개에 손잡이 하나가 다예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하나에 양쪽에 철사 2개에 손잡이 하나인 그 컵이 도자기 컵인지 플라스틱 컵인지 금속 컵인지 어떤 색깔인지 보일 수가 없죠. 심사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이 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심사자는 그 자체만 갖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떨어진 걸 보고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아니 내가 말이야 이렇게 컵을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이야 시를 기가 막히게 썼는데 또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동상이몽, 꿈보다 해몽,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퇴고를 할 때는 그냥 걸어다니니까 내가 깨어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퇴고하시지 마세요. 정말 정신이 맑게 만들어진 후에 정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긴장한 상태에서 냉정하게 내가 쓴 시의 단어만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방금 전까지 읽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시였는데 똑같은 시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있는 대로 뒤집어 보겠다는 각오로 그 시를 다시 읽게 되면 스무고개 같습니다. 스무고개 아시죠? 스무고개가 뭔가요? 최대한 정보를 안 주면서 맞춰봐 못 맞히겠지 맞춰봐 이 게임이요. 여러분의 시가 여러분의 초고가 그런 난국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초기에 겪는 것이고 지금까지 저도 초창기에 겪었던 일이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히 해드렸으니 앞으로 여러분이 퇴고하는 방법과 자세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을 때 퇴고를 해야 할 겁니다.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일반적으로 읽는 것처럼 줄줄줄 휘리릭 읽어서는 절대로 내 시에 모든 문제점이 보일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시에 표현도 하지 못한 상태로 본인만 다 표현된 걸로 착각하고 그 시를 읽고 있다는 것. 타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퇴고를 하기 위해서 깨어나야 할 3가지 맹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바꾸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퇴고하세요. 그리고 내가 깨어있다고 내가 깨어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반쯤 몽롱한 반쯤은 습관적으로 시간을 살아내는 그 매너리즘에서 나를 얼음물에 풍덩 담궜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쫄라놓고 깨어놓고 퇴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시는 무섭게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고를 해드릴게요. 2022년 원래는 제가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은데 여건이 다 되진 않아요. 되는 대로 한번 몇 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신춘문예 당선작과 심사평에서 배울 만한 것 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엔 202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과 심사평을 갖고 잠시 여러분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예습을 하고 오실 분들은 매일신문 신춘문예 2022년 신춘문예 당선작과 심사평 읽어보시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공부가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퇴고는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죠? You can do it. We can do it. 여러분, 안녕.